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사연은 다른 사연들처럼 못된 시부모님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나름 시부모님 덕을 본 저는 지금 아이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 못된 시부모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엔 좋은 시부모, 나쁜 시부모는 50대 50 같거든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제 경우 솔직히 시부모님 때문에 속이 썩기보다는 남편 놈 때문에 더 힘든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31살, 남편이 33살이었습니다. 아이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생기는 바람에 사실 신혼을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둘이 소개로 만나서 연애는 짧게 했는데요. 지금이야 퉁퉁한 보통의 아줌마지만 아가씨 때는 뽀얗고 통통한 데다 참한 스타일이라 남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도 남편이었고요. 어릴 때 하는 연애가 아니다 보니 조건도 어느 정도 받기에 그만하면 결혼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 아주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해줄 만큼 해줄 수 있는 형편이었고 시댁 역시 재산이 좀 있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른들도 제가 참하고 조신하다면서 좋아하셨고요. 남편과 만난 지 한 3달쯤 됐을 때 인사드렸는데 제가 어린데도 무시하지 않고 존댓말 쓰셨습니다. 처음 뵌 이후에도 두 분 다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집에 갈 때는 용돈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나는 딸이 없어서 그런가? 며느리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꼭 딸이 생기는 것 같지 뭐니. 내가 예전에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가 않다. 이러셨어요. 처음엔 남편이 좋았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점이 많아지는 반면 예비 시부모님은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좋았달까요? 물론 결혼하면 달라지시는 건 아닌가 걱정도 했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정이 많으시고 착한 분들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남편의 부모님을 보고 결정하게 된 것도 컸어요. 다만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참 지나 생각해보니 그때 시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결혼 날짜를 잡고 예비시가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외동 아들이라 내가 그놈 뜻을 다 받아주고 키웠더니 커서도 좀 제멋대로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게 있어. 자기만 아는 것도 없잖아 있고. 근데 맘 잡고 너랑 결혼한다니까 너한테는 잘하지 싶다. 아마 여자 때리거나 도박 같은 거 할 나이는 아니니까 네가 잘 다루면서 데리고 살아줘. 부탁한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에 대해 잘 몰랐고 그저 장가 보내는 아들 걱정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주 악한 사람이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살다 보니 어머니가 왜 아들하고 잘 살아달라고 하셨는지 점차 깨달았어요. 남편은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 나쁘게 말하면 좀 이기적인 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혼에 살면서 결코 가족에게 좋은 남편감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저는 그때 임신 중이라 결혼 전 하던 일을 그만둔 상태로 전업주부로 있었고요. 남편 직업 특성상 대략 2년을 주기로 지방과 서울을 순환하며 근무해야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했고 주말에는 저를 보러 올라오는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는 자기가 태어날 날을 아빠가 있는 날에 맞춰주지 않더라고요. 하필 아이 아빠가 근무하는 평일에 태어나려고 하는 바람에 2시간 거리인 친정보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시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리게 되더군요. 어머니, 배가
아파요. 좀 전에 양수가 터져가지고 제가 도저히 운전해서 병원을 못 갈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머, 얘, 너 지금 배 아프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지금 바로 가마. 다급하게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는 일까지 하다 말고 두 분이서 혼비백산해서 달려오셨어요. 시부모님과 산부인과에 도착했고 남편에게 연락하니 바로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제가 진통할 때도 옆에 계셨는데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아파할 때 중간중간 눈물도 훔치시면서 몇 시간이나 제 허리를 마사지해 주셨어요. 제가 진통에 허리로 왔는데 수축이 올 때마다 배도 아팠지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아이고 어쩌니. 조금만 참아라. 엄마 되는 게 쉽지 않지? 다 이렇게 힘든 거야. 조금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옆에서 호흡도 도와주시고 힘이 돼주셨죠. 초산인데도 불구하고 진통한 지 4시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첫 손녀를 보신 시부모님은 정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진통을 겪는 것까지 함께해서 그런가 더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첫 손녀 나아져서 고맙다고 병원비에 산후조리비에 현금 100만 원까지 주셨던 시부모님이었어요.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저 보러 오신 친정엄마는 제게 그러셨어요. 은주야, 네 시부모님처럼 좋으신 분들 세상에 없을 것 같다. 근처에 사셨으니 망정이지 너 혼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니. 너도 시부모님한테 잘해. 알았지? 첫 손주 본 거 엄마도 기쁘다만 저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도 처음 봤지 뭐니. 하시면서 흐뭇해 웃으셨죠. 아버지는 차 큰 걸로 바꾸신다 그러고 애기 봐주신다고 그러셔서 나 조리 끝나면 일을 다시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니까. 세상 모든 조부모님들 손주 사랑 끔찍하시겠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그동안 저를 이뻐하시던 사랑까지 손녀한테 다 퍼주셨어요. 아이 낳고 3년까지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하느라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한 거나 다름없었는데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시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시고 제가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아이가 3돌 지나면서 남편이 출퇴근 가능한 곳으로 발령을 받아 드디어 주말 부부를 청산하고 같이 살림을 합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가정처럼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 케어도 하면서 때때로 가족 행사도 챙기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시부모님은 저희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 키우는 걸 도와주셨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니 저도 한숨 돌리고 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뜻하지 않게 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난소암 판정을 받으시게 된 거였어요. 불행하게도 암이 좀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은 했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상태라 항암을 해도 여명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이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죠. 어머니가 아프시니 저 역시 아이보다는 일단 어머님 건강 회복이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암이라는 게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린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나이 드셔서 손주까지 돌보시고 자식 챙기시느라 고생만 하신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또 슬펐어요. 그래서 며느리지만 제가 끝까지 도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을 챙기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항암할 때 따라가려고 하면 이러셨죠. 너는 지우 챙겨야지 뭐하러 따라와. 나 혼자도 갈 수 있어. 항암하고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응? 어머니도 참. 지우는 유치원 갔다가 태권도 가고 할아버지가 봐주시잖아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애 아빠는 오늘 바쁘다니까 당연히 제가 가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힘들어할까봐 투병하시면서 반찬 못 해주고 지우 못 봐줘서 미안하다는 걱정뿐이셨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따라 나설까봐 병원 가는 날은 말을 안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곁에서 아버지가 챙겨주신다지만 아무래도 여자는 여자가 챙기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 아버지가 가신다고 해도 제가 어머니 병간을 하곤 했어요. 며느리인 나는 이렇게 슬퍼하는데 제 남편은 조금 냉정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 엄마가 아프셔도 자기 일처럼 슬퍼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아픈 건 슬프지만 자기 일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이 맞긴 합니다. 가족이 아프다고 모두 슬퍼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바쁜 사람이라 주말에 겨우 시간이 나는데 남편에게 어머니 댁에 가자고 하면 오전에 잠깐 들를까? 나 오후에는 골프 약속 있어. 뭐? 여보, 오늘 가는 거 미리 말했는데 약속을 잡으면 어떻게 해? 당신이 지우 좀 봐달라니까? 어머니 드실 거 해놓고 집 청소도 하려면 오전에는 다 못 끝내. 아, 그래? 그럼 그냥 지우 놔두고 갈게. 아버지 계신데 뭐. 더 말해봤자 다툼만 될 듯해 더 이상 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꼭 필요할 때는 아들 노릇 하겠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투병하시면서 견디셨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는 체력이 더 견뎌내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때쯤 암이 간과 폐로도 전이가 되었는데 수술도 무의미한 상태였어요. 집에서 요양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딱 일주일을 버티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 병상은 제가 거의 도맡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승진을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회사에 휴가 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제게 어머니 간병을 맡겨놓으다시피 했고요. 물론 저도 간병인을 밤에는 쓰긴 했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간병이라는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신경한 남편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남편은 꼭 돈이나 다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남편이 자기 부모임에도 저보다 무심하게 구는 게 저는 불만이었고요. 돌아가시던 날 아침 의사가 어머니를 임종실로 옮기고는 가족들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어머니는 겨우 아버지와 지우를 한 번 보시고 저를 한 번 보시더니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고요. 제가 울면서 그랬습니다. 당신 뭐가 중요한지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당신 평생 가슴속에 한으로 남을 건데 그걸 몰라? 내가 그랬잖아. 어머니 시간 별로 안 남았다고. 어머니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남편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제야 눈물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들이 임종을 못 본 게 저는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군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보고 가시고 싶었을까 하고요. 어쨌든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유품 정리를 하느라 몇 달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계신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서 제가 거의 매일 시댁에 살다시피 했었죠. 이럴 때 아이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버지는 어머니가 안 계신 상실감을 손녀를 보면서 치유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밤에 혼자 계실 때면 많이 슬프셨겠죠. 다행히 아버지는 손이 많이 안 가는 분이셨어요. 제가 청소해드린다고 가도 어찌나 깔끔하신지 부엌살림 말고는 거의 손댈 게 없었죠. 워낙 예전부터 어머님하고 집안일을 같이 하시던 분이라 음식도 간단한 건 거의 스스로 해드셨고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유 애미야, 너 매일 오면 안 힘들어? 이제 지우는 내가 학원 데려다주고 간식도 챙길 테니 너는 너 볼 일도 좀 보고 그래라. 너도 몇 년 동안 힘들었잖아. 이제 너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올 필요 없어. 내가 웬만한 건 할 줄 아니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아이, 아버님도 참. 제가 그걸 모르나요? 아버님 혼자 잘하시는 거 알죠? 저도 아버님이 지우 봐주시는 게 너무 편해서 그래요. 저 조만간 일도 시작할 계획이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지우 봐주시고 저 도와주셔야 해요. 그럼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손주 키우는 거지. 공부도 내가 다 가르칠 거다.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왜 한꺼번에 오는 것인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굼술도 좋으셨는데 아무래도 괜찮은 척 하셨지만 많이 힘드셨겠죠. 어머니 돌아가신 후 식사도 잘 못하시고 슬퍼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 혈압약을 제때 안 챙겨 드신 건지 어느 날은 목욕탕에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뇌출혈이라 급하게 수술 동의를 해주었고 응급수술 받으셨고요. 남편에게 연락하니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도 그동안 참았던 말을 좀 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당신 아버님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그래. 나중에 어머님처럼 허무하게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보내지 말고, 어? 당신 바쁜 건 알지만 이제 나도 정말 힘들다. 솔직히 당신 부모지 내 부모 아니잖아. 그럼 당신도 좀 신경 써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만 다 맡겨놓고 당신은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누가 당신 보고 그렇게 하래? 싫으면 당신도 적당히 해. 아버지 집은 가사도우미 쓰면 되고 병가는 간병인 쓰면 되는데 다 당신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야? 이러더군요. 개인주의적인 거 있는 거 알고 자기 영역 방해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 아닌가요? 한 가족인데 남편은 마치 데려다 키운 자식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있으니 면회 시간에만 방문이 가능해 저도 내내 병간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마음먹었죠. 아버지는 수술 후 며칠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학교 등교시킨 후에는 오제나 거의 병원에서 아버지 상태를 살피곤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러더군요. 혹시 아버지가 못 깨어나시고 저대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유산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네. 아버지 재산 내가 대충 알고 있긴 한데 부동산 등기 이전은 어차피 돌아가신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내가 변호사 좀 만나서 대충 얘기해보지 뭐.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나름대로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버지 병간에 정신없이 바빴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 사는 거 한치 앞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거 저에게도 여지없이 해당되는 말이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제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믿고 싶지 않긴 합니다. 그날따라 왠지 병원에 계속 있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의식이 없으신 상태셨고요. 근데 그날 병원에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웬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여기 이태섭 씨 입원하신 병실 맞나요? 제가 그분께 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요. 이러길래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그랬죠. 제가 그분 며느리인데요. 무슨 볼일로 오셨나요? 저보다 약간 큰 키에 긴 생머리 그리고 하얀 피부에 생기 있는 얼굴을 가진 묘한 분위기의 그 여자를 보니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더니 아, 며느리시라고요? 그럼 이재훈 씨 와이프시네요? 이러는 겁니다. 누구신데 여길 오신 거죠? 저희 아버님한테 볼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물으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네, 볼 일이 있어서 왔네요. 근데 지금 보니 아버님이 제 말을 들어줄 상황이 안 되나 봐요. 그래도 이왕 온 김에 그냥 그쪽한테 말하고 가죠 뭐. 제가 지금 뱃속에 이재훈 씨 아기가 있거든요. 이 집안에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제 아기 태어나면 호적에는 올려주셔야 하니까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네? 지금 뭐라고요? 누구 아이요? 지금 우리 남편 아이를 가졌다는 건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재차 묻자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네, 이재훈 씨 아이라고요. 제가 안 찾아오면 그 사람이 계속 미루기만 하고 우리 아기 태어날 때까지 호적도 못 올릴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어요. 보니까 재훈 씨 아버님이 돌아가실 날 받아놓으신 것 같은데 유산 정리하면서 저희 아이 목도 챙겨줘야죠. 이 집안 핏줄이니까요. 저희 만난 지 오래됐어요. 거의 8년을 만났는데 그쪽이랑 이혼한다더니 아직도 이혼도 안 하고 결국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네요. 그 여자 말을 듣자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남편이 무심하다고만 생각했지 설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년이라니. 그럼 거의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자를 만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던데 제가 멍청해서인지 남편이 철저히 잘 숨겨서인지 그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돌아가 주세요. 제가 그쪽하고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아니요. 이제 제가 간병할 테니까 그쪽에서 당장 나가세요. 지금 못 나가겠다면 재훈 씨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던지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 포기할 생각 없거든요. 어차피 아들 낳으면 제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바람 피운 남자랑 살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요. 하더군요. 저더러 나가라는 말에 저는 또 바보같이 거기서 나오고 말았네요. 너무 놀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일단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전화해 말했죠. 당신 웬 여자가 당신 애를 가졌다면서 호적에 올려달라고 찾아왔더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왔습니다. 여보, 저게 다 안 거야? 남편 얼굴을 보니 너무나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맘 같아서는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피 터지게 패고 싶었죠. 하지만 아이가 한 집에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 나 속인 거 안 미안하니? 당신이 들켰다는 사실만 중요해?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길 포기했는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히 말할게. 그 여자 내가 지방에서 근무할 때부터 만난 여자야. 정말 미안하다. 남자가 혼자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금방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여보, 나랑 그냥 이혼해 주라. 지우 양육비는 내가 꼬박꼬박 보낼게. 그리고 위자료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우리 그냥 헤어지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혼을 요구해?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이혼하자 그래도 내가 하자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 감히 나를 배신해? 저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입도 아니고 남편 놈 입에서 먼저 그 소리를 듣다니요. 한참을 싸우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제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나를 속인 걸 알고도 나는 그 사람 얼굴을 계속 보며 살 수 있을까? 지우에게 아빠 자리를 지켜준답시고 냉랭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밤을 지새우고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 하니 담담하게 잘 생각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지우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집은 아이 때문에 제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합의 이혼 서류 접수하는 날 짐을 빼서 나갔습니다. 아마 그 상간녀한테 갔겠죠. 남편이 미우니 시아버지고 뭐고 일단은 내일부터 처리하자 싶었고 남편 역시 이제는 아버지 병원에 올 필요 없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식 노릇 똑바로 해. 이혼하면 남남이니까 나도 당신 부모한테 더 이상 잘해야 할 필요 없는 거 당신도 알지? 그래도 서류 다 정리될 때까지 가끔 들여다보기는 할게.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나 오던지. 이러더군요. 더는 저도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집을 내놓고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 명의로 집을 해준다고 하지만 집이라는 게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혼 후 시아버지 근처에 사는 게 왠지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 후 친정 부모님께도 망설이다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반응이야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딸이 있으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가슴 아픈 소리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상간녀가 버젓이 나타나 제 몫을 요구하는데 제가 굳이 그 꼴을 견디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며칠간 재산 분할 문제며 위자료 문제며 알아보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오후에 남편 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군요. 지우 엄마, 아버지가 어제 깨어나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당신만 찾으시네. 내가 대충 우리에게 말씀드렸는데 말이야. 혹시 지금 병원으로 와줄 수 있을까? 아버지 깨어나셨다니 다행이네.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는 내가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잘 말씀드려 볼게. 내가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말이야. 지금 상황이 좀 그래. 당신이 와서 정리를 좀 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탁 좀 하자. 와달라는 남편이 뻔뻔스럽게 느껴졌지만 아버지가 깨어나셨다 하니 마지막 인사를 한다 생각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랑 남편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 봤던 상간녀도 같이 있더군요. 남편과 그년이 같이 서 있는 걸 보니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서 보니 상간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울면서 씩씩거리고 서 있더군요. 남편은 그 옆에서 쩔쩔매고 있고요. 아버지도 이제 모두 아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간녀에게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지 말 걸 그랬다. 이 꼴을 보자고 내가 다시 살아난 줄 아냐? 어디다 대고 아버님이야?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당장 나가! 아버지가 호통을 치시자 그 상간녀도 보통이 아닌 게 이렇게 받아치더군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딜 때려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그쪽 아들 내가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아주.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아버님이 그년의 얼굴을 때렸나 보더라고요. 그년도 분했는지 계속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버님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야 이놈아, 너 어쩌자고 초강지처를 버리고 이런 여우 같은 년을 집에 들여?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냐 이 덜 떨어진 놈아? 남편은 아프신 아버지를 두고 그년 편을 들면서 아버지, 이 사람 제 애까지 가졌다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저 지우 엄마랑 이혼할 거고 이미 서류도 다 접수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된 거 지우 엄마한테 위자료 줘야 하니까 아버지 재산 미리 상속 좀 해주세요. 네? 야, 이 자식아. 그게 지금 네 아비한테 할 말이야? 당장 나가라. 나가! 아이고. 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저는 일단 남편 놈과 그년을 내보냈습니다. 저를 보신 아버지는 안정을 찾으신 후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지우엄이야. 미안하다. 저놈이 저럴 줄은 몰랐다. 속이 얼마나 탔니?
내가 저것들한테는 내 돈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다 주고 가야겠다. 응? 이러시길래 제가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이제 와서 재산이고 뭐고 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아버님이 이렇게 깨어나신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네요. 그냥 돌아가셨으면 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저희랑 얘기해서 위자료 받고 우리 지우 키우는 동안 양육비도 다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 크는 건 어머님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버님, 저 이혼하는 거 말리지는 말아주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 가 있는 남자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고 싶진 않아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더니 말없이 우셨어요.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나서 회복이 빠르셨습니다. 남편 놈은 병원에 오지도 못하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당분간 아버님을 돌봐드리기로 했고요. 사실 이혼 앞두고 그럴 필요 없는 거지만 그냥 마지막 도리는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을 앞두고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우 애미야, 내가 어제 아는 변호사 불러서 내 재산 상속 문제 다 논의했다. 네가 아무리 싫다 그래도 내 결심이 그래. 우리 집 유일한 손녀를 네가 맡아 기르는데 할아비 내가 나 몰라라 할 것 같았니? 네가 지우 잘 키우려면 돈 꼭 필요하다. 너도 너지만 나는 우리 손녀딸 힘들게 사는 거 그거 못 본다. 긴 말 말고 내 뜻대로 따라줘라. 그리고 지우 아비한테는 당분간 말하지 말고. 그 자식이 알면 무슨 난리를 칠지 몰라. 아버님, 제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우 아빠하고 보고 살 생각 없는데. 그래도 아버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난 지난번에 그년이랑 왔을 때 그놈 자식으로 생각 안 하기로 했어. 그놈 자식 그렇게 정없이 굴더니 결국 내 뒤통수를 치고 지 새끼도 나 몰라라 하잖냐. 그런 놈 필요 없다. 아버님이 퇴원하는 날 제가 아버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 병원에 남편 놈과 그 상간녀가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둘에게 그러셨습니다. 조만간 김 변호사가 너한테 연락할 거다. 내 재산 이참에 다 정리하고 상속 문제 마무리 지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 문제 마무리 될 때까지 집에 오지 말아라. 꼴도 보기 싫으니. 남편 놈과 상간녀는 아버지 말을 듣더니 얼굴에 급 화색이 돌더라고요. 아마 자기네들한테 유산을 드디어 상속해 주나 보다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둘이 소곤거리며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 가관이더군요. 아들이라는 게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면서 감히 이혼 서류도 마무리 안 한 전처 앞에서 상간녀랑 둘이 좋아하는 꼴을 보자니 기분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돈이 안 좋겠습니까? 시아버지 갖고 계신 아파트, 상가 건물, 현금 재산. 솔직히 저 일 안 해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혼 결심했을 때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욕심도 내지 않던 저였지만 막상 아버지가 제게 상속해 주시겠다 하니 그게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더군요. 아버지는 그 둘이 꼴도 보기 싫다면서 어서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코빼기도 안 비추고 저에게 연락도 없었어요. 아버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도 고용해 당분간 자주 들여다보며 챙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회복은 빠르셨으나 전처럼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었죠. 그 후 우리 부부 이혼 숙려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연락도 없이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우 엄마,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주시는 거, 어? 당신한테 다 물려주셨다던데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 대체? 노인네가 노망난 거야 뭐야? 아니면 당신이 그러라고 조정한 거야?
어? 나 그냥 이대로 못 넘어가. 소송해서라도 내 목 챙길 거야. 상속 절차 진행하면서 모든 사실을 안 남편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와서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요. 이미 상속 절차는 아버지 뜻대로 다 처리되고 난 후였죠. 저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다 아버지 뜻이니까 따지려면 나 말고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따져. 왜? 그럴 용기는 또 없냐? 당장 나가. 지우 아빠라는 이유로 이제까지 당신 말 들어준 거야. 더 이상 나한테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남편 놈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자기 딸이 보고 있건 말건 딸 얼굴은 보지도 않고 소리만 지르고 돌아갔습니다. 남편 놈은 바로 아버님을 찾아간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아버님은 그놈한테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 놈을 한 번 더 만나야 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른 후였는데 그놈은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더군요. 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개인 경호원까지 고용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놈은 법원 밖에서 저를 보더니 지우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 지금 와서 이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좀 들어주라. 나 그년이랑 헤어졌어. 글쎄 알고 봤더니 그년이 내 재산 노리고 임신도 안 했으면서 거짓말한 거더라고. 내가 아버지 재산 상속 못 받게 됐다고 하니까 자기 애 가진 거 거짓말이라면서 헤어지자 그러대? 나 완전히 그 여자랑 정리했어. 지금 월세방 급하게 얻어 사는데 내가 우리 지우 아빠인데 이러고 살아야 해?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하자. 어? 이런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남편이 빈털털이라는 걸 알고는 결국 그년도 남편 놈을 버린 거죠. 아이 아빠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당신 끝까지 양심 없다. 어떻게 나한테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 생각대로 내가 그러자고 할 것 같았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생각 없어. 오늘 이혼합의서 안 내겠다면 나 소송해서 당신한테 위자료 더 받아낼 거고 그년 상간녀 소송까지 다 할 거야. 그나마 받고 있는 월급 지키고 싶으면 오늘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거야. 제 단호한 모습에 남편은 사정사정하며 무릎까지 꿇더니 여보, 지우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 내가 아들인데 끝까지 나 몰라라 하시겠어? 결국 자식은 나라고. 내가 그 양반 죽으면 장례 치르는 아들이라고. 어?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이렇게 빌게. 위기를 모면하려니 인간이 저렇게 비굴해질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사과고 뭐고 필요 없고 아버지는 걱정 마. 이혼해도 내가 지금 집에 살면서 계속 돌봐드릴 거니까. 아버지는 당신 다시 볼 생각 없으시대. 내가 억지로 아버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하고 합칠 생각 없어. 그날 법원 앞에서 그 인간과 2시간이 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남편 놈은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보니 어쩔 수 없었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이혼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혼 절차는 그렇게 6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깟 종이 한 장에 혼인관계 한 줄 삭제하는 게 참 힘든 일이더군요. 하지만 그 한 줄이 뭐라고 이혼하고 나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2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아버님은 제가 가까이서 돌봐드렸지만 결국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난리인 시국이라 장례도 조촐하게 가족들만 참석해서 지냈고요. 그때 남편 놈이 상조 노릇을 하긴 했습니다. 지인들에게는 이혼했다는 거 일일이 설명하는 거 피곤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장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자주 볼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지우가 아빠를 보는 것까지 못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아이 앞에서는 그놈과 더 이상 언성을 높여 싸우지는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시부모님 2분 다 제 손으로 장례를 치러드렸네요. 며느리지만
어쩌다 보니 자식 노릇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임종 역시 제가 지켰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시는 날 바로 2시간 전에도 저와 지우를 알아보시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호흡이 힘들어서 진땀을 흘리시면서도 가쁜 숨을 내뱉으시면서 침대를 좀 세워달라고 하시더니 힘겹게 말씀하셨죠. 내가 딸이 없어서 딸 가진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는데 너랑 지우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아드리고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랑 지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셔도 돼요. 하고 울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이의 죽음을 많이 본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님 가실 때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버님은 깨끗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손도 편안히 펴고 표정도 그렇고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장례를 치러드리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을 마무리 짓고 죽는 날이 올 때 우리 아버님처럼 그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겠다 결심했어요. 지금 저는 우리 딸과 둘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지우가 한 달에 한 번 아빠를 만나기는 합니다. 지우한테 나쁜 아빠는 아니어도 저도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게 해줍니다. 문제는 그놈이 꼭 저한테 실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만날 때마다 던지듯 합치자는 개소리를 아직까지 한답니다. 물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아이만 보고 살 거라 재결합이든 재혼이든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 잘 키우고 시집 잘 보내고 그렇게 남은 삶은 엄마로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싱글맘이지만 잘 키울 자신 있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여름 애청자분들 건강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